약 350년 전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하다가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도 인간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불행은 단 하나에서 시작된다. 조용히 혼자 방 안에 머무를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고독 예찬이 아니었습니다. 파스칼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소음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세상이 좋아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고요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의미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진짜 불행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집에만 있어? 사람 좀 만나야지. 너 사회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혼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활발하게 어울리는 사람만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왜 사람 많은 곳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할까? 나는 왜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깊은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내면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얕은 자극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의미 없는 관계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보다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순한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과 심리학이 이미 수없이 증명해 온 내용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에너지가 채워진 느낌입니까? 아니면 모든 힘이 빠져버린 것 같은 깊은 피로를 느끼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의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몬드만 한 작은 크기지만 그 역할은 엄청납니다. 이 기관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신호를 순간적으로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굳어지는 순간, 편도체는 이 모든 변화를 0.3초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포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 즉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편도체의 감도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고 느끼는 신호를 그들은 훨씬 더 선명하게,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들에게 사람 많은 공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 신호가 동시에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읽어냅니다. 표정,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미묘한 움직임, 숨겨진 긴장감까지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의 흐름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하고 있었는데도 너무 피곤하다. 이 피로는 사회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편도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뇌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이곳은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일종의 관제탑입니다. 전전두엽은 단순한 감각 처리를 넘어서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뇌 영역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전전두엽의 활동량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뇌는 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름답지만 파일의 용량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저장 공간도 처리 시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 많은 공간에서 그들의 뇌는 사람들의 말, 표정, 감정의 흐름, 공간의 분위기, 소리의 층위까지 모두 초고화질로 기록합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방전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약함이 아니라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집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어막이자 에너지를 회복하는 충전소이며 자기 자신과 만나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들의 뇌는 비로소 경계 태세를 풀기 시작합니다. 편도체의 경보가 낮아지고 전전두엽은 차분하게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유난히 더 빨리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대화가 너무 피곤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잘 들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이 서로를 스쳐 지나갈 뿐 진짜 마음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그들은 대화의 진정성을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는 강한 피로 신호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뇌는 진정성이 없는 상호작용을
의미 없는 정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많은 자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자극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대화는 뇌에게 영양가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먹는 순간에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얕은 대화 속에서 강한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이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 흐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사교 활동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더 선호합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기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이 연결될 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규모 모임은 종종 정서적 과부하를 일으키는 환경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각의 안테나가 매우 정밀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만 느낍니다. 하지만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접시 부딪히는 소리,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공간의 공기 밀도까지 모두 동시에 감지합니다. 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인지적 부하라고 부릅니다.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집은 단순히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집은 환경의 모든 요소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명의 밝기, 소리의 크기, 온도의 변화, 공기의 흐름까지 이 모든 변수를 자신의 뇌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각 시스템을 이해하고 최적의 환경을 설계하는 고도의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과부하 상태에 놓인 뇌가 다시 균형을 되찾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감정의 흔적을 정리하고 정보를 재구성하며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회복 과정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용히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 안에서는 아주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생각이 자라나는 공간이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공간이며 삶이 정리되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기 의식이 희미해지며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다가 시간이 몇 시간이나 흐른 것을 모른 채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다가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오직 생각의 흐름 속에 머무릅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방해받지 않는 환경입니다. 사람이 많고 소음이 많고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이 상태에 절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몰입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고독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작품으로 기억하는 많은 것들은 사람들 속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공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베토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홀로 방 안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뉴턴은 전염병으로 인해 혼자 시골로 내려가 있던 시기에 중력 법칙과 미적분학의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때 평생 가장 창조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성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를 위해 고독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기 자신과 충분히 연결되어 있을 때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정되고 더 충만함을 느낍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 없이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그들에게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연결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깊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공간에 머무르면 그동안 묻혀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지루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소음보다 의미를 선택하고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사회성이 좋을수록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히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정을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과정은 의식하지 못할 뿐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 이상하게 무거워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관계가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능력을 경계 설정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어떤 관계가 해로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능력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설정합니다. 이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경계 설정 능력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화를 해치는 관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험담이 오가는 모임, 불만을 쏟아내는 관계,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질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저녁 한 권의 책, 따뜻한 차 한 잔이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극이 많은 삶보다 평온한 삶을 선택합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의 가치를 매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계산을 합니다. 약속 장소까지 이동 시간, 모임에서 보내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합치면 몇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의미 있는 대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합니다. 이 계산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더 신중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이해한 결과입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수를 줄이는 대신 관계의 밀도를 높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기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소진되는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들의 진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을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좋아하는 삶은 세상을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기보다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자기 삶을 천천히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진화 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가 많을수록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친구를 자주 만나고 모임에 자주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집단 속에서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지능이 높은 그룹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교 활동이 잦을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할 때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연구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목표와 깊은 사고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목표와 직접 관련 없는 사회적 자극은 오히려 방해 요소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의 뇌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뇌는 가벼운 즐거움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선택합니다. 즉각적인 자극보다 지속적인 성장에 더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기 안에서 충분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는 사람과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은 밖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내면에 이미 대화할 상대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질문이 있고 상상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바깥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기 마음의 방향을 찾습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피할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예산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만나야 하는 날이라면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정해보십시오. 오늘 사회적 에너지는 50%까지만 사용한다.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잠시 밖에 나가서 공기를 마시거나 화장실에서 1분간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3초만 멈추십시오. 이 3초 동안 전전두엽이 편도체의 경보를 낮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 집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차분한 한마디는 당신을 방어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이게 합니다. 늘 가는 카페 한 곳, 늘 앉는 자리 하나, 익숙한 음악과 조명. 뇌는 반복되는 환경을 안전한 장소로 학습합니다. 집 바깥에서도 편도체가 경보를 올리지 않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곧바로 또 다른 자극을 넣지 마십시오. 조명을 낮추고 5분간 아무 소리 없이 앉아 있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이 루틴은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전하다. 반복하면 뇌는 자동으로 이완 모드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깊이를 늘리십시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차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관계입니다.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만의 주파수를 지켜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파수를 억지로 남들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주파수에 맞는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오늘 밤 불을 끄고 눈을 감고 5분만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게 맞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반복하면 전전두엽이 이 문장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뇌는 자기가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를 현실로 만듭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깊이를 당신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삶을 단단히 다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힘입니다.